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책은 오건영 작가님의 부의 시나리오입니다. 오건영 작가님은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은행 IPS그룹 부부장으로 투자 솔루션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 시나리오를 비롯해 부의 대이동,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가 있다 등 다수의 금융서적을 출간한 작가이며 3프로TV를 비롯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거시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융천재, 금리 전문가, 갓건영 등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부의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부의 시나리오는 기초다지기와 총 4장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다지기, 금리 환율 채권 이해하기, 제1장,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 제2장,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제3장, 모두의 목표는 저물가 탈출, 제4장, 시나리오를 그려 다음 스텝을 선점하라. 이번 시간에는 기초다지기인 금리, 환율, 채권 이해하기 부분과 제4장, 시나리오를 그려 다음 스텝을 선점하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1. 금리와 환율은 공급과 수요가 결정. 금리와 환율은 모두 돈의 값입니다. 금리는 대내적인 돈의 값이고 환율은 대외적인 돈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값, 즉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공급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은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입니다. 금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중앙은행, 특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는 겁니다. FED는 달러화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공급 및 흡수를 통해 미국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돈의 공급을 늘려서 금리를 낮춥니다. 반면 경기가 좋고 과일 양상을 보이면 돈의 공급을 줄이거나 혹은 공급했던 돈을 빨아들이면서 금리를 살짝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FED는 미국 기준금리나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통화량을 조절하는데요. 45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회의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합니다. 돈의 수요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큰 돈을 빌리려는 기업 대출, 그것과 연계된 기업 투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나면 큰 돈을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돈의 값인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환율은 대외적인 돈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과 비교해서 그 교환 비율을 결정해둔 것이 환율입니다. 환율도 돈의 값이니까 당연히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이 될 겁니다.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달러 공급이 적으면 가치가 올라가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도 미국의 시중은행 대출과 중앙은행인 FED의 스탠스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금리와 조금 다른 것은 환율은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뿐 아니라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스탠스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환율의 수요 요인에서는 성장과 금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돈인 달러를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난 만큼 달러의 매력이 높아져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또 미국이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 미국의 투자에서 성장의 과실을 얻으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게 됨으로써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약세를 보일 겁니다. 특정 국가의 성장이 강하고 금리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통화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2. 채권은 금리와 기간에 따라 손익 발생. 채권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돈을 빌렸음을 확인해 주는 일종의 차용증과 같은 겁니다. 고정금리부 채권의 줄임말인데 그냥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금리가 뛰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채권이 고정금리부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채권의 경우 그 손실폭이 더 큽니다.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고 난 후 국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차용증입니다. 채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채권들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체 경제 규모가 작고 충분한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신흥국의 경우 종종 국채임에도 돈을 갚지 않고 이른바 배째라는 디폴트를 선언하곤 합니다. 신흥국은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얹어줍니다. 국채 시장에서도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은 그대로 통용됩니다. 회사채는 국가가 아닌 회사가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준 것을 말합니다. 많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각 기업의 신용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신용도를 체크하기 위해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피치와 같은 신용평가사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일정 수준 안정적인 기업들의 회사채 그룹을 투자등급 회사채로 분류하고 투자등급 회사채에 미치지 못하는 신용을 가진 기업의 회사채를 투기등급 회사채로 분류합니다. 전자는 재무 상태가 우량한 기업, 후자는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가리킵니다. 국채와 마찬가지로 신용도가 낮고 위험도가 높은 만큼 보다 높은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주는 투기등급 회사채를 고수익 채권 혹은 하이힐드 채권, 정크본드라고 부릅니다. 제4장 시나리오를 그려 다음 스텝을 선점하라. 시나리오 1. 고성장 고물가. 글로벌 경영위기 이전인 2005년에서 2008년은 중국의 강력한 투자 성장을 통한 고성장 고물가 시대였습니다. 성장이 강하게 나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경제 성장이 강해지면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은 하락하게 됩니다. 고성장 고물가 시기에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또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로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화폐인 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성장 고물가 시대에는 주식은 강세, 채권은 약세, 원자재 및 금은 강세를 보입니다. 시나리오 2.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시대는 2008년 5월 일시적으로 찾아왔던 때를 제외하면 1970년대 석유 파동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 약하면 기업들의 제품 판매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물가가 겹치게 되니 기업들의 원료 구입 비용이 크게 상승하면서 생산 비용의 증가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생산 비용이 오르면 생산 원가를 판매가에 전가하게 되는데 저성장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에 전가를 할 수 없어 판매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채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금리를 높여주면서 돈을 빌리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이 동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금에 투자하면서 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는 주식과 채권이 하락하고 원자재와 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3. 고성장 저물가. 2015년에서 16년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기 회복을 맞게 됩니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자 물가 상승 및 경기 과열 등을 염두에 두고 FED는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은 강하지 못했기에 미국 금리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약한 것을 인지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획했던 것보다 천천히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크게 위축되어 있던 이머징 국가들이 제대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서 16년 브라질은 정치적인 혼란과 국영 기업들의 부채 문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브라질이 기준 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브라질에서 돈이 빠져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브라질의 주식, 채권을 사들였던 해외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을 팔게 되고 브라질 헤알화를 팔아 달러를 사게 됩니다. 그럼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브라질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경기는 좋지 않은데 자금은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은 무너지고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금리는 뛰고 물가는 오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춘다고 하자 브라질이 과감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고 경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성장이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해외 자금이 브라질로 유입되면서 헤알화는 초강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헤알화가 강세를 보이니 수입 물가도 낮아지면서 물가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늦추면서 이머징 국가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에 주가는 오르고 저물가 시대인 만큼 채권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 이런 자금들이 원자재 시장보다 주식시장으로 가게 되므로 주식에 비해 원자재는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고성장 저물가에는 주식이 왕이고 채권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며 원자재나 금은 비추천입니다. 시나리오 4. 저성장 저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대한 부채 문제로 인해 수년째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물가 역시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말합니다. 성장이 정체된 만큼 주식시장은 힘겨운 모습을 보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고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돈의 값인 금리는 하락 일변도를 유지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니 채권 시장은 방긋 웃게 됩니다.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물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자산인 원자재나 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저성장 저물가 시대의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주식은 부진하고 채권은 강하며 원자재나 금은 힘겨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저성장 저물가 시대인데 주식시장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금 가격 역시 나쁘지 않은 것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라는 거대한 충격으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강력한 돈풀기를 통해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압 경제라고 합니다. 저성장 저물가 시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등장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게 되면 금리는 낮아지고 돈은 성장이 나오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저성장 시기라고 해도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게 됩니다.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보면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의 강세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종이화폐의 공급을 늘리게 되면 실물화폐인 금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시대의 다음 스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 계속해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성장 고물가로 이동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이동할 것인가입니다. 이걸 예상한다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기에 기본적으로 각 국면으로의 이동을 대비할 수 있는 자산들을 조금씩 깔아두고 나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면의 자산 비중을 더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가능성이 확실히 낮다고 생각되는 국면에 해당되는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작가님의 부의 시나리오를 공부해봤습니다. 복잡한 금융세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작가님 덕분에 거시경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변동이 큰 시장에서는 공부를 통해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